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이곳에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뉴스에서도 삶의 무게가 많이 힘들다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저도 한때 제게 연달아 오는 충격과 견디기 힘든 현실에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연을 위장한 필연으로 그 위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찾게 되며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께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와는 신혼생활을 길게 가지긴 했지만 충분히 신혼생활을 즐겼다고 생각하고는 바로 아이 계획을 세웠고 딸과 아들을 두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아내, 그리고 딸과 아들은 유일한 제 편이었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유이자 목적이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가족이 그런 특별한 의미인 건 똑같겠지만 저에겐 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 정말로 제 가족이 전부였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도 부모님과 동생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는 상황이었어요. 20살 집을 나왔을 때부터 연을 끊고 단 한 번도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살았죠.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도 첫 딸과 막내가 태어났을 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겐 제 가족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제 모든 걸 다 바쳐 열심히 살았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절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와 동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돈을 벌자고 한 음식점이었는데 이게 잘 되고 더 잘 되면서 몸집이 저희가 잘 됐을 때를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커지게 됐어요. 거기다 전 원래 음식 장사보다는 사업에 관심이 많아 음식점이 성공하고 체인점을 냈을 때부터 눈을 돌려 유통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사실 어느 분야나 유통업이 빠질 수 없겠지만 음식 장사와 유통업은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우리 음식점이 커지고 다른 분야로 확장해 갈수록 유통업도 분야 역시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 프랜차이즈 이외의 다른 음식점에도 물건을 넣으며 본래 음식점들보다 매출이 더 커지게 됐죠. 또 매출이 들쭉날쭉한 음식점보다 유통업 매출이 더 안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게 꾸리며 어린 나이 큰 성공을 이뤘던 저였죠. 성공한 뒤에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라는 건 한 적이 없었고 매일매일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삶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삶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동업하던 친구 녀석이 제 뒤통수를 친 거죠. 사업이 너무 커져 주식회사로 상장하는 게 회사 가치를 몇 배, 몇십 배로 높일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고 준비하던 중 친구 녀석이 다른 사업 투자자와 합쳐 회사의 제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40이 될 때까지 동고동락하며 제 형제처럼 지내던 녀석이라 모든 걸 믿었던 제 잘못이었죠.
그런데 빼앗긴 건 사업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까지 친구 녀석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아니, 제 아내도 절 속이고 배신했다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내와 친구놈은 꽤 오래전부터 만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게서 회사를 빼앗고 제게 남은 것이 제 가족과 제 앞으로 된 재산밖에 없었을 때 그마저도 빼앗기 위해 행동한 거죠. 아내는 제게 친구놈과 만나고 있었다는 걸 당당히 말한 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야, 나!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던 나라고! 그런 내게 당신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 미안해. 근데 아무리 당신이 잘해줘도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러게 나한테 이런 식의 대접받기 싫었으면 회사라도 빼앗기지 말지 그랬어. 당신이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나 당신 회사 일 관련으로는 아무 관련 없어. 오히려 당신이 회사 빼앗기게 생겼다고 했을 때 잘 처신하길 바랬다고. 그럼 애들 앞에서 굳이 내 허물을 보일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줘. 지금까지 살던 삶이 있는데 애들 앞에 드는 돈이 있는데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살 순 없잖아. 나 당신과 이혼하고 그 사람과 살 거야. 뭐?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가려면 당신 혼자 가. 애들은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말라고! 나한테 당신이, 애들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당신 잘 알잖아. 그런 내게 애들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그건 나한테 죽으라는 거 아니야? 애들이 당신 따라가면 잘 살 순 있고? 원하는 거,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게 해줄 자신 있어? 회사에선 쫓겨나고 나랑 이혼하면 재산은 절반이 줄어드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해? 당신 욕심 때문에 애들 망치는 짓은 하지 마. 친구에게 미친 아내는 제가 죽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는 거라며 제 아이들을 빼앗겠다고 했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되었습니다만 제겐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고 엄마의 추악한 모습을 몰랐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 엄마의 추잡한 짓을 숨긴 채 회사 일을 핑계로 엄마와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외도를 말이죠. 아이들은 절 따라가겠다고 했고 엄마와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뜻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혼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다툼으로 상처를 받는 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딸아 있는 중학생, 아들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이제 사춘기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할 때였죠. 아내와 빨리 해결하고 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외도의 증거를 확보했던 제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서는 아내가 저와 오랜 시간 같이 살았던 게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인정이 되었고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이 엄마가 하고 있던 카페들이 있어 아이들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쫓겨난 저는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재산 역시 이혼하면서 아내와 나눠야 했으니 법원에서는 제 양육 환경이 아내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대신 아이들이 절 원하는 의사와 아내의 이혼 유책 사유로 인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있었습니다. 양육권 재신청과 소송으로 말이죠. 그러려면 제가 아내보다 나은 자격을 갖춰야 했어요.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했던 저는 아주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두 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절 도와주실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저라고 연을 끊은 부모님에게 자존심을 굽혀가며 연락하는 게 염치 없고 부끄러웠지만 그땐 아이들이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싸늘한 말투와 절 조롱하는 말만 들려주셨죠. 이혼해서 애들을 빼앗겨? 그리곤 우리 보고 도와달라 연락한 거냐? 우리가 도와주기라도 할 줄 알고? 야 이놈아, 그동안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연을 끊었으면 헛된 기대도 하지 말았어야지. 세상 불쌍한 척하면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불쌍하게 볼 줄 알았냐? 나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자식이라는 것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러니 바쁜 사람 시간 빼앗지 마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 부모님의 전화가 제게 남아있던 삶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는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희망을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영원한 내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친구 녀석에게 빼앗겼고 그 친구 녀석에게는 제 열정과 노력을 다해 키워놓은 회사를 빼앗겼습니다. 거기다 제 삶의 목적이자 기쁨이었던 아이들. 내 소중한 아이들을 아내에게 빼앗겨 만날 수도 되찾아올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건 제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고 많다면 많은 나이였지만 그 당시 저에겐 제 나이가 다시 일어서기엔 힘든 나이처럼 생각됐어요. 결국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했습니다. 소주를 잔뜩 사서는 인적이 드문 한강 하류로 발걸음을 옮기곤 한참 동안 걸었어요. 날 배신한 아내와 친구를 욕하기도 했고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되돌아보다 후회도 했어요. 아이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살고 싶었습니다만 살아갈 용기와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각을 정리했을 땐 사람이 찾지 않는 강가에 자리를 잡고 남아있던 술 모두를 입안에 털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머리 뒤편으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제법 먹었던 술이 깰 정도로 바로 제 뒤에서 굉음이나 제 몸을 움츠릴 정도로 엄청난 굉음이었죠. 다행히 제 바로 뒤에서 난 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불빛이라고는 몇 미터 위 도로 가로등밖에 없던 곳에서 다른 불빛과 함께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강변에서 도로 쪽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위쪽 도로의 가드레일을 뚫고 밑으로 떨어진 차량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차량은 많이 파손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인상이 찌푸려지는 기름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오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고가 난 차량을 운전했을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고가 난 차량으로 접근해 안쪽을 확인해 봤죠. 사고가 난 차량 안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정신을 잃은 채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정신을 잃은 아주머니를 흔들어 깨웠죠. 하지만 사고 당시 충격 때문인지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주머니를 깨우며 차량에서 꺼내려고 했습니다만
차가 밑으로 떨어질 때 변형이 있었는지 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다른 쪽 문으로 아주머니를 차 밖으로 빼내려고 했는데 그때 차량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스멀스멀 나던 연기가 더 짙은 검은색으로 더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폭발음과 연기, 기름 냄새까지 누가 생각해도 곧 폭발이 있을 거란 걸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몸을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운전석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조금 전 폭발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셨죠. 저는 정신을 차리신 아주머니께 다급한 상황을 알리고 빨리 차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정신이 드세요? 지금 빨리 나오셔야 해요. 앞에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조금 전에 차에서 폭발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쪽 문이 안 열리니까 이쪽으로 얼른 나오세요. 네? 폭발이요? 잠시만요. 나갈게요. 이거 왜 이래? 왜 발이 안 빠져? 저기요, 아저씨. 여기 제 발이 안 빠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발이 안 빠진다고요? 잠시만요. 차 시트 좀 뒤로 젖혀보세요. 차가 떨어지면서 다리 있는 쪽이 찌그러졌네. 그럼 제가 신발 벗겨줄 테니까 다리 한번 빼보세요. 아시겠죠? 안 돼요. 안 빠져요. 이거 어떡해요? 아저씨, 저 놔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아주머니께서 정신만 차리면 쉽게 차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차가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변형이 되어 아주머니 다리가 꽉 끼게 된 거죠. 시간이 많이 있었다면 당장 119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이 다른 여러 방법도 생각해 봤겠지만 당시에는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차량이 폭발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우선 제 옷을 찢어 한 조각은 아주머니 다리에, 한 조각은 제 손과 팔꿈치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는 쇠막대기를 가져와 아주머니 다리를 붙잡고 있던 찌그러진 차체에 대고 제 손과 팔꿈치를 이용해 강하게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찌그러진 차체를 펴려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공간이 비좁아 힘을 쓰는데 불편했습니다. 거기다 아주머니 다리가 바로 옆에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신경이 쓰여 온전히 힘을 다 주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잘못하다간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던 상황이었으니 정신을 집중해 계속해서 제 주먹과 팔꿈치를 이용해 쇠막대기를 내려쳤습니다. 정말 제 주먹과 팔꿈치가 부서지라 내리쳤죠. 그렇게 정신없이 내리치다 아주머니께 다리를 한번 빼보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빼보세요. 아까보단 더 나오긴 하는데 아직도 다행히 공간이 생겼는지 조금 전보다는 다리가 더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발목까지 빠지기엔 아직 부족한 듯 보였죠. 그런데 그때 펑 소리와 함께 다시금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불꽃까지 보였죠. 아주머니나 저나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보였죠. 아저씨, 불길이... 아주머니, 이제 진짜 시간 없어요. 제가 내려치는 게 끝나면 바로 발을 빼보세요. 아프더라도 발 빼셔야 해요.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우선 빼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다시 있는 힘껏 쇠막대기를 내리치기 시작했고 조금 더 차체가 펴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머니 발을 빼봤습니다. 기적적으로 발이 빠졌어요. 저와 아주머니는 기뻐할 새도 없이 불이 나기 시작한 차량에서 빠져나와 차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했죠. 그리고 강가 근처에 도착해 이쯤이면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되었을 때 불길이 거세지고 있던 차량이 굉음을 내며
그 폭발 소리에 몸을 움츠렸던 저와 아주머니는 움츠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있던 저는 그제야 이 상황이 어이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끝내려고 찾아왔던 곳에서 살아있음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니 참 상황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제 꼴이 비참하고 우스워서 말이죠.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자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줄 아시고 미안해하셨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시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셨으면 저 지금쯤 불타고 있는 차 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아저씨께선 제 목숨의 은인이세요. 제가 꼭 이 은혜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해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살해하겠다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삶을 포기하려는 제게 그 단어만큼 무서운 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해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배신당한 아내에게 빼앗긴 딸과 아들을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자리를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걸 아셨는지 절 붙잡으셨습니다. 손과 팔에 피가 이렇게 철철 나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치료 받으셔야죠. 제가 방금 119에 전화했거든요. 곧 구급대원들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요. 치료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대로 가시면 제 목숨을 구해주신 보답을 못해서 안 되겠고요. 그냥 계세요. 원래 제 몸이었다면 절 붙잡는 아주머니를 쉽게 뿌리칠 수 있었겠지만 술도 먹은 뒤였고 아주머니를 구하느라 온몸의 힘을 다 썼던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찢기고 짓눌린 오른쪽 주먹과 팔의 통증이 그때부터 느껴졌기 때문에 아주머니를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오늘 모든 걸 끝내려던 걸 자의반 타의반으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게 짤막하게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한 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됐죠. 아주머니께서도 제가 이송된 병원으로 오셨고요. 아주머니를 구하다 다친 손과 팔을 치료하고 나왔을 땐 검사를 마친 아주머니와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바로 온 남편분께서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아주머니께서는 머리가 좀 찢어진 걸 제외하곤 별다른 부상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한 아주머니보다 제가 더 심하게 다친 우스운 모습이 연출됐죠. 그런 웃지 못할 상황 때문인지 아주머니와 남편분께서는 제게 더 미안해하셨어요. 제게 고마워하시는 건 물론이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아내가 이 정도 다친 걸로 그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구조해 주시는 중에 다치셨다고. 그 치료비부터 재활까지 전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조금의 불편함도 없으실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 부담하겠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원래는 운전을 조심하게 하는 편인데 이 하필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느라 그런 사고가 났네요. 도움 하나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선생님마저 안 계셨다면 제 아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시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시던 두 분은 제게 오늘 자신들의 집에서 하루 묵은 뒤 내일 다시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제 엉망인 행색과 연락할 가족관계가 없다는 걸 듣곤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으면 하는데요. 사정을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사고 현장에 오신 경찰관 분께도 병원 관계자 분에게도 연락할 가족분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요. 그러시면 저희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신 다음 내일 검사도 받으시고 저희가 답례할 기회도 주셨으면 해서요. 저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답례라뇨.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다른데 문제도 없으니 전 괜찮습니다. 아니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는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절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먹까지 다치시면서 절 구하셨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제가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럼요,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용기 있고 값진 행동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한 가정을 구하신 거라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답례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집이 불편하시면 호텔이라도 아니면 저희가 내일 모실 수 있게 댁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끝까지 답례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곤란해졌던 저는 결국 두 분의 집을 따라가기로 했죠. 저희 집을 알려주는 건 부끄럽기도 또 나중에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았고 호텔로 간다고 하기엔 괜히 속물처럼 보여서 말이에요. 우선 댁을 따라갔다 새벽 중이건 언제건 두 사람의 눈을 피해 떠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집을 향하게 됐죠. 두 분은 집까지 가는 내내 제가 피곤하거나 힘들어할까봐 눈치를 보시며 일부러 말을 삼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그제야 다른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쓰는 말투와 행동, 나이대, 걸치고 있는 것들, 차량 등등 정신없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말이죠. 두 분은 꽤 상류층인 분들 같았습니다. 저도 한때 사업이 성공해 잘 살았다면 잘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한 단계 위의 상류층으로 보였죠. 사고가 났던 차도 그랬고 제가 타고 가고 있던 차량의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 가격의 차량이었어요. 또 두 분이 행동하고 쓰는 말투에서도 입고 쓰고 있는 물건들도 두 분이 상류층 분들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분들께 도움을 받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곧바로 해결되지 않아도 아이들을 몇 년 안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발판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었고 두 분께서 제게 답례를 하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아이들 생각에 너무 헛된 기대를 했다는 걸 저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한눈에 봐도 재력이 상당하신 분들이니 상상 이상의 보답을 해주실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 정도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상당한 금전적 보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헛된 기대는 더한 현실의 좌절만 느낄 뿐이라는 걸 알고 헛된 생각을 접었죠. 그때부턴 두 분의 집을 도착해 들어가는 상황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두자고 되뇌었어요. 두 분이 잠든 사이 집을 빠져나올 때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의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제 예상대로 두 분의 집은 평소였으면 억소리가 날 만큼 대단했죠.
하지만 그땐 제 처지와 상황 때문에 놀랍진 않았고 어떻게 집을 나와야 하는지 기억하려고 바빴어요. 집안을 들어갈 때까지 말이죠. 집안에 도착해서는 잠시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네받고 마셨습니다. 두 분은 제게 말을 걸며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대부분 저에 관한 개인적인 질문이라 뭐라 말씀드릴 게 없어서 대답을 아꼈죠. 오늘 처음 본 분들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와 놀아난 아내와는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빼앗겼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만 답을 했고 그 외 질문은 미소와 차를 마시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두 분께서도 제가 말을 아끼는 걸 눈치채시고 제가 불편해할 질문은 하지 않으셨고요. 아유,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괜히 시간만 빼앗았네요. 그럼 위층 방에 주무실 준비가 됐다고 하니 올라가셔서 편히 쉬시죠.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나 아주머니 부르시면 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죠. 그럼 편히 주무세요. 이 사진은... 네? 사진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저 이 사진 속 아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이 사진이요. 잠시만요. 아, 네. 저희 오빠예요. 친오빠예요. 근데 왜... 네? 친오빠요? 아니요. 제가 아는 사람의 어릴 때 모습과 많이 닮아서요. 너무 많이 닮아서 저도 순간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친오빠라고 하시니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닮은 분이라는 분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혹시 그분 부모님도 아직 살아 계시나요? 네? 그게 사실은 닮았다는 사람이 저인데 저 어렸을 때 사진과 많이 닮아서요. 순간 저 어릴 때 사진이 왜 여기 있지 싶어 놀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진 속 아이와 닮았다고요? 혹시 어렸을 적 사진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 나이가 어떻게... 아니, 부모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위층으로 올라가다 제 어린 시절과 똑 닮은 아이의 사진이 그 집에 있어 물어봤던 건데 아주머니께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것도 사진 속 아이가 아주머니의 친오빠라는 말에 제가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갑작스레 쏟아지는 질문에 당황했던 저는 그런 걸 왜 묻는지 묻지도 못하고 아주머니가 묻는 말에 순순히 답변을 했습니다. 사진은 휴대폰에 있긴 할 텐데 그리고 나이는 올해 42이고요. 42이요? 그럼 72년생 쥐띠네요? 오빠가 2살 때 갔으니까 그럼 얼추... 혹시 사진은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 휴대폰과 지갑에 있던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아주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갔다가 오래된 수첩을 가지고 오며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님 성함을 여쭤봤어요. 저기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저도 알아야... 아버님 성함은 이순자 호자시고 어머님은 김화자 순자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오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빠 찾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없었는데 영영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오빠라뇨? 지금 뭘 착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빠입니까? 친오빠 따로 계시다면서요. 그리고 저도 인연은 끊었지만 제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제 동생도 있고요.
이러지 마세요. 뭘 착각하시나 본데. 오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빠 어렸을 때 입양 갔다는 거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오빠, 저 오빠 동생이에요. 그리고 저 사진 오빠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한번 자세히 봐요. 오빠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비교해 보라고요. 닮은 사람인가 오빠 어렸을 때 사진인가 확인해 보라고요. 갑자기 제 품에 안긴 아주머니는 자신이 제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입양을 갔다면서 말이죠.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끝마치려던 그때 제 바로 뒤에서 사고가 난 아주머니를 구해줬다 아주머니 집에 가게 됐는데 제 어린 시절과 닮은 아이 사진을 확인하다 제가 아주머니 오빠가 되다니, 제가 입양되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날 처음 본 아주머니가 제 동생이라며 절 꽉 잡고 울고 있으니 제가 더 놀랐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아주머니가 절 놓아주지 않아 난감했죠. 그때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아주머니를 진정시켜줬고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은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줬어요. 죄송해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제가 정말 저희 오빠를 간절하게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라는 심증이 너무 많아서 제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제가 우선 저희 집안 이야기를 말씀드린 뒤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게요. 제가 태어나기 전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지방의 산골짜기에 살던 분이셨고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상경하신 분들이었고요. 근데 엄마가 오빠를 임신했을 무렵 아버지께서 사고로 다치시면서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때부터 점점 사정이 더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하셨던 부모님께선 주변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리셨고 나중엔 그마저도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결국 이율이 말도 안 되는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셨어요. 이후 몸이 조금 나으신 아버지께선 밖으로 나가셔서 돈을 버셨지만 몸이 좋지 않아 이전보다 벌이가 못하셨고 거기다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비 때문에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나빴다고 하셨어요. 먹는 거야 주변 이웃분들께서 애기 엄마는 잘 먹어야 한다면서 도움을 주셨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어떻게든 숨겨놓은 돈을 찾아내 이자를 빼앗아가는 사채업자로 인해 오빠를 키울 환경도 두 분이 살림을 꾸려가실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셨죠. 그래도 어찌어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년 동안은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더는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자 생각이 많으셨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우연히도 어느 부부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공장장의 친구분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을 자주 가불해 가는 아버지의 사정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친구인 공장장님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선 오빠를 자기들이 입양하면 안 되겠냐며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 대신에 입양비는 빚과 가불을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로 주겠다고 말이죠. 아버진 처음 그 제안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다고 해요. 근데 당장 그날 밤 엄마와 품에 안긴 오빠를 보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건 아닐까 후회를 하셨다고 했죠. 당장 몇 달 앞에 내 자식의 미래도 책임질 수 없는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나 싶으셨다고 했어요.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 지내다 보면 누구 하나 아니면 모두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던 중 아버지께 제안을 했던 부부의 친구인 공장장님은 계속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했고 오랜 설득 끝에 결국 아버지께서 오빠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죠.
돈 때문이 아니라 오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요. 아버지 욕심으로 오빠를 데리고 있다간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음을 정하신 아버지께선 어렵게 엄마께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엄만 그 이야기를 듣고 돈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오빠를 보내자고 하셨고요. 오빠를 보살피던 엄마가 더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오빠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건 위험하다는 걸. 오빠가 부잣집 자식으로 사는 게 더 나은 삶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두 분은 오빠를 공장장님의 친구분께 입양 보냈다고 했어요. 돈은 어머니께서 자식을 돈과 교환하는 것 같아 싫다고 하셔서 안 받기로 하셨고요. 그런데 오빠를 입양한 부부 측에서 나중에 다른 소리 할까봐 억지로 돈을 두고 갔다고 했어요. 결국 그 돈으로 빚과 가불한 금액을 갚게 됐고 부부가 말한 것처럼 많은 돈이 남았다고 했죠. 하지만 두 분은 남은 돈을 쓰지 않기로 하셨어요. 자식 판 돈을 쓸 수 없다면서 나중에 그 부부를 만나 돌려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오빠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처럼 계획처럼 되지 않잖아요. 바로 몇 년 뒤에 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태어나자 부모님께서는 오빠를 키웠을 때가 기억나 결국 두 분이 약속했던 걸 깨트리고 남았던 돈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저를 위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보통의 친구들처럼 지낼 수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저를 키우시며 누누이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누리고 느끼는 행복은 모두 오빠 덕분이라고. 그러니 못난 부모인 우리에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오빠를 만나 이제까지 받은 걸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렸을 땐 그게 정확히 뭘 뜻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오빠가 입양 갔다는 걸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듣게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도 제 마음속에 오빠를 향한 감사함을 가졌어요. 학창시절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대학에 들어가고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게 모두 오빠 덕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유학에 다녀와서 이 사람과 결혼한 뒤로 오빠를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오빠를 찾을 만한 단서가 없더라고요. 오빠를 입양한 부부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부부의 친구인 공장장님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고 부인분이나 자제분들도 입을 다무시는 건지 정말 모르시는 건지 오빠를 입양한 부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고, 제가 가진 거라곤 오빠가 입양을 가기 전 찍은 사진과 부모님께서 오래전 대화 내용에서 기억하고 계시던 오빠를 입양해간 부부의 이름이었죠. 그것마저도 공장장님과 부부가 나눈 대화에서 들었던 내용이라 정확하진 않았고요. 근데 오빠가 먼저 저 사진을 알아본 거예요. 거기다 오빠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비슷한 나이대, 정확하진 않지만 부모님께 들었던 그 부부의 이름까지. 오빠, 아직 확실진 않지만 전 오빠가 옛날에 입양 간 우리 오빠가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들도 그렇고 제가 사고 났을 때 오빠가 그곳에 있었던 우연도 그렇고, 제가 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오빠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려는 그런 필연인 것 같다고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거짓말 같더라고요. 혹시 친구놈과 아내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일을 만든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잠시 멍한 상태로 있으니 남편분께서 오셔서는 절 잠시 앉혔어요. 그리고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중재해 주셨죠. 자, 당신도 조금 더 진정할 필요가 있겠어. 당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런 사실을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듣게 된 선생님께서는 어떠시겠어? 그리고 선생님께서 당신 오빠라는 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 우선 내일 정밀 검사를 위해서 병원도 갈 거고 선생님께서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오늘은 이만하기로 하자. 내가 선생님 방까지 모시고 올 테니까 당신도 마음 좀 가라앉히고 방에 가 있어. 저는 남편분의 부축을 받아 위층에 준비된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그 집을 두 사람 몰래 떠나겠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땐 조금 전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인지가 중요했어요. 사실 저에게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연을 시작하며 제가 저희 부모님 그리고 동생과 연을 끊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차별된 그리고 차갑고 냉정한 가족들의 행동 때문이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와 동생을 차별해서 키우셨어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쁨을 받았던 저였지만 5살 아래인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부모님께 눈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가족으로 함께 축하해야 할 서로의 기념일에도 저만 따돌림 받으며 언제나 혼자 있어야 했죠. 나중에 부모님께서는 제가 따돌림 당하는 걸 느낀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말이 나오지 않게 기숙사 학교로 보냈죠. 그리곤 집으로 돌아갈 방학 땐 학원을 24시간 보내며 조금도 자기들과 함께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제 공부에 대단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성적도 엉망으로 받았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죠. 제 성적이 떨어진 것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 동생도 저를 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고요. 가족이었지만 항상 저 멀리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흔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바로 저와 가족들이었죠. 부모님과 동생뿐만 아니라 친과 외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집을 나와 저 혼자 살았고 일찍이 제 가정을 꾸렸던 거고요. 그랬기에 어쩌면 제가 입양된 아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이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였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정말 주무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전처럼 절 무시하는 건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그 다음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제 전화를 받았고 저는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됐죠. 뭐야? 알고 집 나가서 연 끊는 거 아니었어? 난 이제까지 네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너 입양된 거잖아. 그때 부모님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널 데리고 온 거고. 그것도 아마 할머니 댁엔 비밀로 하고 데리고 왔을걸? 그러다 나 태어나고 친가 외가에도 전부 말했던 거고. 너 이제야 알았냐? 네가 우리 가족으로 인정 못 받은 이유를? 제가 입양됐다고 해서 오늘 들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부모님과 동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한 남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지난날 제가 받아왔던 차별과 무시가 납득이 되더군요. 그렇다고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들의 행동에 너무 많이 진저리 쳤고 이미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 진짜 가족을 찾은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그 기대감에 몸은 녹초가 되었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샜고 다음 날 제 여동생과 매부가 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어젯밤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이야기해줬죠. 그 이야기에 두 사람도 어제보다 더 초조하고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정된 병원 검사도 취소한 채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이후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려 우리 두 사람 모두 동일한 모계의 유전자를 가졌다며 남매일 확률이 꽤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더 정확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부계 쪽 유전자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미 그걸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안고 오열했고 저 역시 제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리고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부모님과 만나기 전 여동생과 매부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동생과 매부는 자기 일처럼 노발대발 화를 냈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런 것들 가만뒀다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지. 한국 땅에 발 못 붙이고 살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희 지훈이 키우게 놔둘 거야? 애들 데려올 생각해야지. 오빠가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 나라고 왜 안 데리고 오고 싶겠어. 근데 법이 그렇더라. 애들이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해도 내가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안 된대. 내가 자식을 키울 수 없는 놈이라는 거지. 그것도 한심하게 내 아내와 놀아난 친구놈에게 사업이건 가정이건 뒤통수 맞아서.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사업이 망가지더라도 가정이 있으면 되는데 둘 다 무너지고 빼앗겼으니 거기다 내 삶의 이유이던 애들까지 빼앗기고. 그래서 그날 다 끝내자고 결심하고 걷다가 거기서 술을 먹고 있던 거야. 그러다 네 사고를 목격하게 된 거고. 그래도 그래 이제 됐어. 내가 말했지. 오빠랑 나 만난 거 필연이라고. 지금 내가 오빠에게 필요한 상황이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야. 내가 이 사람이랑 오빠 도울게. 도와서 오빠가 애들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줄게. 뭘 어떻게 해서? 지희 지훈이는 오빠랑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권자, 양육권자, 재신청이나 소송으로 할 수 있다며. 그때 중요한 건 오빠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보는 거고. 그 능력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 아니, 오빠가 그럴 능력이 돼. 오빠 동업이었지만 하던 사업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그럼 충분히 능력이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회사에 자리 하나 두거나 곧 하게 될 사업에 오빠를 대표로 앉히면 돼. 오빠도 잠깐이지만 우리 사는 거 봐서 알지? 이 사람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야. 하고 싶은 사업도 여러 가지고. 뭐 직원들 이해시키거나 새로운 사업에 오빠가 가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차피 재신청이든 소송이든 뭘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내가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다. 그것도 매부 회사에 어떻게 낙하산식으로 취업하니? 그냥 자리도 아니고. 제 회사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중요한 고비 때문에 안 도와줬으면 지금쯤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아직도 도전하고 있을 사업가였을 겁니다. 아니면 평범한 회사원이던가요. 제 회사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건 이 사람 덕분이 커요. 거기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형님께 가지고 있는 빚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도 형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회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서 준비해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송 관련으로도 제가 힘써보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오빤 애들이랑 자주 연락하면서
정신적인 연대감 계속 이어가. 그게 애들 데려오는데 가장 중요할 테니. 생각지도 못한 일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이젠 살고 싶다는, 아니,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여동생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고 40년 넘게 모르고 지냈던 제 친부모님과 만나 지난 일을 용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됐죠. 사실 제가 준비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연락을 자주 하면서 어쩌면 제 욕심만 채우는 행동을 했죠. 물론 매부가 준비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신이 없긴 없었습니다만 매부가 알려주는 걸 배우고 제가 알고 싶은 부분과 모자란 부분을 공부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매부와 여동생이 더 고생이 많았죠. 그렇게 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소송을 준비한 결과 결국은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판결을 받은 날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고 제 인생의 가장 안도하던 날이었어요. 엉엉 소리내어 울 정도로 기뻤고 이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여동생과 매부에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동생과 외부는 제가 사고 당시 목숨을 구해준 것도 아직 다 갚지 못했다며 앞으로 평생 제 옆에서 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지난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자신들의 실수를 후회하고 반성하시며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 사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 약속들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바라던 제 진정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를 사랑해줄 가족이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했어요. 오히려 제 가족들에게 제가 고마워 잘해주고 싶었죠. 그런 서로의 마음 때문인지 너무 늦은 나이 가족으로서 다시 만나게 된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쭉 같이 지내왔던 것처럼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조금 어색해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사람의 진심은 통하는 법인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고모와 고모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되돌려주면서 한 가족으로서 잘 적응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절 입양한 부모님과 이야기 끝에 친부모님께 입양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친자 입양은 우리나라 법상 불가능해 일반 입양으로 친부모님께 돌아가게 됐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호적상 가족이라도 가족보다 못한 삶을 살아봤던 저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돼요. 제가 두 번째 삶을 부여받은 날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필연이든 우연이든 살아있어야 좋은 일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무거운 삶의 무게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란 불안한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를 조금만 믿고 더 버텨보세요. 버티다 보면 여러분께도 저와 같이 우연을 위장한 필연이 다가와 여러분께 두 번째 삶을 부여할 겁니다. 꼭 힘내시고 버티시길 바라며 저는 글을 마무리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